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조금 뼈아픈 사연인 것 같은데 모두에게 당연히 너무 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를 훌륭히 이해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본들었을 때 다 타인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생각됐어요. 가끔은 시어머니와 함께 부자로 살고 싶다는 말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이후 2년 동안 과거의 생각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배부른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유기아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대학을 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야, 요즘엔 대학을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다는 분위기예요. 홈스쿨링도 유행하는 시대니까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말이 나누면 엄마는 내 학력에 불만을 많이 품었어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지만 힘든 환경으로 대학을 포기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오랫동안 돈을 벌 방법을 찾다가 간호조무사로 일을 시작했고 우연히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슬기에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의 부모님이 집에 오실 때 슬기와 함께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았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너, 내가 틀린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 속으로는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을 거야. 결혼한 남편은 제 학력에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시어머니 혼자 난리를 쳤어요.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만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기분이 어떻게 해도 참을 만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난리를 쳤어요. 가족들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정말 싫어요. 연애할 때도 남편이랑 싸우고 뭘 해도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둘이 얘기는 둘 사이에서만 끝나야 했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을 넘은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터지고 말았어요. 아유, 동서가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 거야? 이제는 미국에서 왔는데 며느리 본 거야? 우리가 뭐 며느리 덕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나라에 손 넣기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주말 날이어서 친척들이 모였어요. 시댁에서 그 모임이 있었고 우리 부부도 참석했어요. 시동생 부부는 연수가 있어서 못 왔고 거실에 시어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친지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는 남편과 함께 주방에서 차와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댁에서는 거실에서 하는 소리가 부엌으로 전혀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제 학력을 지적하며 까내리곤 했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막상 거실로 나가서 시어머니를 대할 때 남편이 자신이 나갈 테니 내가 안 나가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냥 냉정하게 시어머니의 말에 응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끝내봉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결혼을 하려는 여자도 너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뿐이란다. 요즘 세상에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래도 더 배워야 할 게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너와 걔를 데리고 야간 대학에 다니면 어떨까? 나는 집안에 고절이 있다는 게 솔직히 좀 부끄럽다. 엄마나 다른 어른들도 계셔서 마음이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선 안 돼. 오늘 안 올 거라고 했던 건 내가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어. 이렇게 무례한 언사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도 인간이고 마음이 아프지만 시어머니를 지우는 건 싫었으니까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 그러고는 남편의 손을 잡아서 말했어. 아니야 여보야,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다른 의도가 있었어. 걱정돼서 그랬어. 뭔 소리야? 왜 그러는 거야? 아니요, 정말이에요. 여러 번 말했는데 기억이 자주 안 나시는 건 아니지만 안 그래도 나이 때문에 걱정되었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머니도 그렇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잖아.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 봐. 내일 들려가 보자. 치매 검사를 받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함께 가보자고 말이야. 그때 다른 친척 어른들도 얼굴을 찡그리며 소속된다. 웃음을 참다가 결국 해버렸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투와 가르치려는 행동에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그 애가 내가 어떻게 해서 치매 검사를 하라는 거야? 어머 형님, 지금 그 말투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친척들에게 동의를 구하려 했지만 다들 아무 말도 없이 과일을 만드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날 고졸이라고 틈만 나면 무시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도 날 한 번 때렸는데 억울했던 건가요? 한 방 맞으면서 급발진하는 거 아빠인가 봐. 그래서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냐? 겨우 그거 하나 깜빡한 것만으로 사람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형님, 그 수찬이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셔. 집안에 가방끈 짧은 사람들끼리 이런 소리를 주고받아야 한다니까? 이미 시어머니와의 싸움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남편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닌 척했어요. 어머니, 가방끈이 짧으면 어떻게 이러시는지요? 아니, 다른 친척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저한테 그러신 것 저도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할머니도 어머니 잘못 들은 거겠죠? 어머니 말대로 어머니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어머니를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로 받아들여져서 할머니의 부인이 늙어 참을 수가 없나 봐요. 나를 그렇게 대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차를 한 몸에 다 마셨어요. 차가 뜨거웠는지 차가운지도 모르고요. 그냥 입에 넣자마자 다 마셨어요. 나는 그 꼴을 보고 앞치마를 벗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눈짓을 하고 연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으니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싫어하니까 당신이 여기서 과일을 깎든 지우든 알아서 해. 나는 갈게요 라고 말을 했죠. 시어머니가 몸을 썩고 병이 생겼는지 일주일 동안 몸살로 누웠다고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2년간 한국에 들어온 뒤로 시어머니와 나는 결혼식 이후로 고등학교 졸업만 한 사람의 주제로 논쟁을 해야 했어요. 너희 시어머니는 자기 몸을 망치며 까다롭게 했다가 이젠 몸 연약해졌네. 너가 고독했지? 너희 동생들은 많이 힘들어했어. 힘들었다고 말해도 나는 고생했어? 동생도 고생 많이 했어? 수수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면 참 부끄러워. 학교 선생님들은 얘 둘째 며느리만 와라라고 말해. 수수 할머니는 수술 후 힘이 없이 누웠어. 보니까 마음에 안 좋아졌어. 결국은 스트레스가 할머니를 아프게 했네. 할머니는 너무 꼬장꼬장해. 무슨 약간도 못하고 다 꼬투리를 잡아. 위에 문제가 있다니 나만 할 것 같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마음이 아파하지 않길 어머니가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친구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시비 걸던 어머니라도 수술 후에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은 안 좋았어요. 어쩌면 그것도 어머니가 느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를 부르기도 했어요. 아마 내가 둘째를 보고 병원에 가라고 한 것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불러본 것 같았어요. 나를 구박하고서 병가를 요청하라는 말에 그건 양심 있는 행동이냐고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거든요.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분 좋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칠순 잔치를 크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많이 아파하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깨달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오해하지 말라고 불러온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미라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칠순 잔치 준비를 하면서 다른 선물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돈을 준다면 칠순 잔치를 준비하겠다며 너희가 나한테 1,000만 원씩 좀 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나 죽는 그 나이까지 아무것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번에 좀 해주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똑같은 말을 앞세우면서 1,000만 원에 대한 요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중에 가서는 너희가 효도하고 싶어도 내가 없으면 효도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필 타이밍 좋게 제가 그때 마침 목돈 1,000만 원을 딱 모았을 때였거든요. 저는 성격상 빚지는 걸 싫어해요. 어릴 때 집안이 가난했던 이유가 아빠가 사업 때문에 여러 번 엎어지면서 늘어난 빚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넘게 타던 차를 바꾸려고 저는 1,000만 원을 딱 모은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현금으로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게 바로 그 1,000만 원이었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 그래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차는 할부로 사도 괜찮은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 그냥 쿨하게 시어머니 칠순에 쾌척하기로 했어요. 다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지금이 사람 사업이 힘들어서 여기저기 동구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얘기했잖니 이번에만 받고 나면 나도 양심 있지 않아 세상 뜨는 그날까지 너희한테는 일절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아이 못 믿겠으면 녹음이라도 하든가. 아 아니지 진짜 녹음해라. 너 그 핸드폰 줘봐. 과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아니면 뭐 정말로 저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던 건지 정확히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당신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빼앗들어 직접 그 대화를 녹음하기지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데 시어머니 성격상 제가 말린 해도 어떻게든 하는 사람이라 그냥 놔뒀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들이 하는 얘기 다 이 녹음 내용을 재구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해서 1,000만 원을 드리는 약속을 했고 그중 1위는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며 그 사람의 사업이 어려워서 1,000만 원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한 뒤 자신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이후 남편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1,000만 원을 혼자 주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부부로 활동하던 남편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시어머니가 1,000만 원을 요구할 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여러 곳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1,000만 원, 나는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줄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굳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자신도 올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들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신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친구의 초대장을 주위에 전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원치 않는 돈인데도 자식들이 너무나 효도하고 싶어서 억지로 돈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우습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더 신경 써주길 원했던 것 같았지만 이런 생각은 나의 오지랖일 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칠순 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한복을 보러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어머니는 당신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당신에게 함께 한복을 보러 가자고 하셨다는데 참나, 돈 1,000만 원에 갑자기 그런 신경 써주는 게야. 아, 엄마도 참 손해야. 내 탓이라서 당신이 혼자서 짊어지는 것 같아.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고. 당신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지 알고 있어. 나는 회사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 어쨌든 동서와 내가 함께 그 돈 당신에게 드리기로 했잖아. 내일은 어머니와 함께 옷 맞추러 가서 전화할게. 시어머니와 함께 한복을 보러 가기로 한 저는 1,000만 원으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지길 바랐지만 상황이 진행되자마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기뻤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진 느낌을 자랑스러워했죠. 그리고 한복 가서 시어머니는 계속 들뜬 상태였어요. 한복 가게에 도착해도 학력에 관한 오명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서 놀랐죠. 저는 며느리가 아닌 따님이라고 느꼈어요. 어쩌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지 기분이 좋으시겠죠? 어머니, 우리 큰딸은 원래 이랬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예전부터 딸 며느리에게 감탄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한복 매장에서 일하다가 어머니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 이래서 크단 말이야 하며 제 칭찬을 또 받았어요. 셋째 딸은 공부만 했지 감각이 있어야지.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큰딸이 제 한복도 골라주면 보는 눈도 있고 좋겠지요. 정말 딸과 나 마치 나란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이 정말 좋았는데 그날은 우리가 하루를 즐겁게 보냈죠. 한복을 맞추고 빠져나오면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고맙다며 밥을 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잘 아는 식당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제 손을 잡아 그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아마도 크게 아프고 다른 사람이 된 건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상처받았던 걸 이제는 놓아줘도 되겠다 싶었답니다. 하지만 역시 그랬던 모습이 계속되네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그걸 정확히 보여줬지요. 기분이 좋아서 소금 한 접시 더 넣어주려 했던 참에 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어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이유가 뭔 줄 아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거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라고 답했죠. 그러자 어머니가 뜸을 들리셨어요. 중요한 얘기야.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 매우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로만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영어로 번역해 주시면 한국어로 답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나는 교회에서 조금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 며느리가 고졸이라고 한다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내가 너를 잘났다고 말했던 것처럼 며느리가 고졸이라면 우리의 체면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교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될까봐 저를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교회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해.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곳인지 알아야 해. 거기서 한번 소문이 퍼지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 소문이 나면 교회 사람들은 연관이 없더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내 아들과 결혼해서 그 집안에 두게 될 희생을 생각해야 해. 시어머니는 괴롭히다. 일 동안 여기저기 다닐 생각까지 하고 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구조 7순이지 오지 말라고 해. 기가 차서 어이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 내 말 알아들었냐고 왜 대답도 안 하고 처먹고만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시어머니의 얼굴만 쳐다보며 식사했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 사람들은 대답해야지. 왜 말을 안 하니? 대답해야 마음이 편할 텐데 오지 않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했어. 그 소리를 듣고는 말이다. 실은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 나 또한 매서운 섭섭함으로 가득 찼다. 내가 점심시간 혼자서 밥그릇 한 그릇을 비운 뒤 숟가락을 핥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자 마중났을 때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쓱 쳐 내려놓는 소리에 놀라 얼굴을 찡그리며 어깨를 헤집더니 그럼 이제 내게 100만 원 도로 내놔요. 라고 되물었다. 나는 어처구니 없이 언성을 높여 왜 1000만 원을 도로 줘야 해요? 그건 이미 당신이 내게 준 돈 아닌가요? 라며 반박했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얼마나 깜짝 놀란 듯 내게 시선을 돌렸다. 아주 헐떡거리며 이야기를 이어간 나에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그저 묻게 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별개의 말들 뿐이었다. 그런데도 내 얼굴에서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 차이만큼 슬픔이 가시지 않았나. 넌 왜 그러니? 어떻게 내게 이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 거긴 어디서 배웠니? 라며 마치 내가 순교자가 아니고 심판자인 듯 점잖게 상대했다. 이제 혼자 꼬리를 내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사소하게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호히 그것을 딱딱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왜냐면 그것이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어떤 말이 있으시다면
함께 맞서보겠습니다. 또한 근방에 다시 성황이란 산스럽의 유지부는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도 결국 시어머니에게 시구하고 대립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 카천하며 급여를 따지겠습니다. 하버렸습니다.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아닌 거 아닌데요. 어머니야말로 고등학교만 졸하신 거 티내지는 거예요? 뭐 어마마마 너 미쳤니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말을 크다위로 야 나 고등학교 나온 거는 요즘에는 대학교 나온 거랑 똑같아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내 시대 때랑 비교하면 너는 충절이 거야 까불고 있어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그 당시에 대학교 나온 거랑 똑같은 사람이 저보다 더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지식인으로서 지식인답게 좀 행동을 하시지 그러세요. 저는요 그 시절에 비교했을 때 중졸밖에 안 나온 학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똑같이 무식하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무식하게 말을 하세요. 대학 나온 지식인인 분이 뭐 아니 이게 정말 말이면 단줄 하나 세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내 말대로 무식한 거 티내냐 어디 여기서 큰 소리를 쳐 여기가 대체 뭐 어딘데요. 어머니 요즘 세상 대통령도 욕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앞에서 이 정도 말도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뭐 틀린 말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대충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서 어머니 위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빼고 다른 분들 다 어머니 위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그 1,000만 원 다시 돌려주시기 전까지는 칠순잔치 안 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맞는 말을 요목조목 따지면서 말하니 꿀먹은 벙어리였다. 얼굴 더 보고 있다가는 먹은 음식 체할 것 같으니 이만 일어나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벗어나왔다.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아닌 거 아닌데요. 어머니야말로 고등학교만 졸하신 거 티내지는 거예요? 식당을 나와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운전하는 도중 계속해서 메스꺼운 느낌이 들어 겨우 참았다는 점뿐이었어요. 메스꺼운 감정이 가득 차 올라오려는지 눈물이 나려는지 확실치 않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쳤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아이고. 어머님이 당신에게 그랬다면 나는 당장 전화해서 그 돈 1,000만 원 받아올 게 아니라고 말하겠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받아줄게.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 칠순 잔치에 가지 말자고. 정말 할 일 없이 지나쳐 너무하네. 정말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은 나보다 더 화났고 나보다 더 상처받았어요. 사실 남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고등학교육이라고 무시하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고 남편을 통해 내 돈을 찾아오라는 말만큼 간결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간결한 것은 말이고 시어머니에게 진실로 사과를 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너는 아무 말 하지 마라. 돈을 요구하지 마라. 내가 처리할 거니까 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지. 내가 어머니에게 그 돈을 받아올 거니까 만일 전화가 오더라도 놀랄 필요 없다고 전화한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내게 전화할 때 미리 경고해서요. 아무튼 남편에게는 미리 경고를 해놓고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을 기다렸어요. 그 전까지 절대 칠순잔치에 오지 말라던 시어머니 연락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아닌 거 아닌데요. 어머니야말로 고등학교만 졸하신 거 티내지는 거예요? 식당을 나와서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만큼 너도 같이 아프게 만들어 볼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대되는 어머니의 칠순 생일 파티 당일 내 핸드폰은 아침 일찍부터 번쩍번쩍 거리는 정도로 울렸어요. 너 정말로 오면 안 돼. 내가 세상에서 하도 널 칠순 파티에 불러야 하다니까. 아무튼 내가 널 말해줬으니까 안 돼. 내가 오지 말아야 해. 너희 둘 다 오지 말아야 해. 알겠니? 하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까지도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다고 했는데 또 연락해서 큰 아들까지 오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가 정신이 휘황찬란하다. 보여주기식 인생이 가득한 어머니에게 전화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남편. 우리 둘 다 무시당한 거예요. 그런데 시동안의 부부는 꼭 와. 라고 하시네요. 우리 부부와 다르게 시동 부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동 부부만이 자랑거리고 희망일 거예요. 어머니, 나도 칠순 잔치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속이 아프단 말인데 왜 저를 계속 불러내게 하시는 거야? 저도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1천만 원을 내게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죠? 그래요. 정말 웃기네. 너에게 칠순 잔치에 못 오게 해야 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1천만 원을 주어야 할까? 나는 내게 1천만 원을 줄 생각도 없고 내가 내 칠순 잔치 오는 것은 더더욱 싫다. 아이야,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했잖아. 오면 경찰을 불러서 쫓아낼 거니까?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냐? 칠순 잔치는 며느리만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오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까?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든 말든 나한테 1천만 원 달라고 그 얘기만 했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1천만 원을 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러면 어떡해? 돈 받으러 가야지. 그래서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장소에 나가기로 했어. 그러다가 동서가 나를 맞이해줬어. 동서도 1천만 원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표독한 사람이지만 순한 양 같은 동서는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 동서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 동서 입장에서는 우리 부부가 오지 않는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 모양이야. 혹시 어머니가 보일 수도 있으니 잠깐 피해야 해.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 동서도 나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아. 혼자 나에게 1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얼마나 말했는지 모르겠어. 1천만 원. 제게 얘기하셨던 내용을 한국어로 옮기겠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형님이 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였고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불편했는데 그냥 가려고 했는데 형님이 어머니가 돈을 받아야 한다며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결국 동서가 울면서 시어머니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밝은 얼굴로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게 발견하고는 급히 다가와서 경찰을 부를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시어머니는 왜 내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같은 며느리로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불편했는데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웃기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가는 게 좋다며 동성어리로 그랬는데 정말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똑같은 고조라 그냥 참고 있었어요. 놓지 말라고 아무리 나 가라니까 너는 한국어를 이해 못하냐니까 가라고시 가 학창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을지 전날 시어머니가 제기하는 행동을 보며 알 수 있었어요. 양아치도 그런 동네 양아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코 찌질이들 삥 뜯는 그런 사람들 같았어요. 나도 시어머니한테 줄 수 없지만 협박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나는 살살 웃으면서 약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에게 1천만 원을 주지 않았죠. 나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하신 거면 우리와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했는지 나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툭툭 쳤어요. 그 순간 남편이 나에게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많이 맞고 자랐다는 그 이야기를요.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가 내 머리를 다시 때려오는 것을 맞잡아 꺾어버렸어요. 아, 모두가 이걸 봤죠. 빨리 찍어요. 이 여자가 날 때렸어. 이 여자가 이리 와? 경찰을 부르세요. 아파요. 나에게는 그 여자가 시어머니든 가족이든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더 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경찰을 부르려고 난리를 부렸고 이혼 중인 아버지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장모님과 성격 차이를 견디지 못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친척들 앞에서는 행복해 보이려고 칠순 잔치에 억지로 참석한 것 같았어요. 뻔한 일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중요시하는 장모님이 아버지에게 이혼을 비밀로 협박했을 것 같아요. 칠순 잔치에 오지 않으면 이혼 안 해줄 텐데 라는 말도 했습니다. 경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급하게 손을 모순터내라고 부르는 장면도 있었죠. 아버지는 덜컥 떨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너를 볼 수 있겠구나, 살게 왔구나 하며 놀랐고요. 장모님과 동생 부부도 아버지가 한 말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너는 왜 그래?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니 라는 말에 깜짝 놀라며 대학에 못 갔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로스쿨 시스템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의지와 학비만 있다면 누구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혼자 공부했고 3년 만에 사이버 대학에 입학했어요. 졸업한 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학교에 다니면서 하루에 14시간씩 공부에 몰두했어요. 변호사를 왜 못하나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어머니에게 무시를 받기 싫어서 이학을 삼아 공부했어요. 그리고 1년 365일을 공부해 학사를 따고 로스쿨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도끼가 생기니까 못할 게 덜하고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무시를 벗어나고 싶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인 시어머니로부터의 무시를 벗어나고 싶어서 시작한 변호사 공부였잖아요. 하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시절에 대한 하늘을 풀기라도 하는 듯하게 공부에 매진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믿어주지 않는다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승철이가 몰고 뭐 그게 잘못된 거라고 승철이에게 내가 공부하는 거 말 안 했냐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라면 나는 대통령이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고 있으로 말을 해봐야 그게 어때 크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변호사면 나는 대통령이다. 제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둘이 버는데도 가정 형편이 서로 안 좋았어요.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남편이 더 심란해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주말과 저녁에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낮에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시기에 시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려고 로펌을 찾고 있었어요. 나 변호사가 뭐 나쁜 건가? 그걸 말을 안 했어? 내가 아까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변호사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크게 놀랍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어머니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결국 진실을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놀라며 아무 대괄목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울면서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1,000만 원을 요구한 이유를 알았어요. 결국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됐어요. 나도 돈 주고 싶다. 나도 그 돈 주고 싶어. 그런데 남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든 다시 재기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누가 그들한테 사기당할 줄 알았겠냐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당신 자식들한테 걷어간 그 돈으로 투자를 한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 것도 시어머니가 미국에서 카지노를 하면서 날린 돈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타국에서 비렁뱅이 노후를 보낼 순 없겠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재기를 해보겠다고 자식들한테 돈을 뜯어서를 했는데 투자했던 인간들이 사기꾼이었다. 꼬인 거네요. 자식들 얼굴 보기 창피해 얘기 안 했던 걸 아주 잘났다고 떠들어대네. 그래, 내가 저 옆에 내 정신머리 때문에 날린 돈에 질려서 이혼하는 거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돈 씀씀이에 질려서 이혼을 택하신 것이었어요. 울며 불며 그 돈 없다고 하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었어. 착한 시동생 부부도 시어머니한테 진절머리를 쳤어. 엄마는 아직도 그래? 아, 지겹다. 우리한테 그 돈 안 줘도 되는데? 우리 보지는 말자. 누나도 이 사람한테 창피해서 그래? 결국 시동생은 칠순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끊자고 했어. 시아버지도 처절하게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뒤돌아서 나가버렸고 나 역시도 당신의 칠순날 예슬픈 모습으로 엉엉 우는 시어머니를 잠시 쳐다보고는 그대로 등을 돌렸어요. 1,000만 원을 보내라 우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이혼을 했죠. 어머니가 재산을 다 날린 거네요. 그 양반 벌을 제대로 받은 모양이네요.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자를 보내며 미안하다고 했대요.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시어머니가 아주 가끔 소식을 듣고는 있어요. 남편의 이모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모님 소식으로는 시어머니가 해녀인인 이모님을 따라 물질을 하며 돈을 버는 갑질을 깨닫고 살아간대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해요. 엄마를 부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 인연을 끊고 싶으니 이모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모도 알겠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자기 행동을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대요. 시어머니의 욕심은 결국 자신을 외톨이로 만들었나 봐요. 그렇게 느껴지죠. 제 이야기를 쓰면서 속 시원하게 되긴 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조금 안쓰러워지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계시니 마음을 좀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대화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